주말에도 여야는 공수처장 후보 선출과 민주노총 집회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과 부산 지역 지지율은 접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두고 벌이고 있는 공방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회의를 다시 한번 하기로 했는데 주말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말을 보면 과연 수요일에 잘 협상을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좀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지연 전략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후보 검증 그리고 추천 절차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꼼꼼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두 분 어떤 입장이신지 차례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박 위원장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좋은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야당의 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분들은 이제 많이 알려진 분들이고요. 자료도 제출이 됐고 충분하게 그동안에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희 당의 시각인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다시 18일로 3차 회의로 후보 추천을 이제 미룬 것, 이것을 여당에서는 그동안에 늘 국민의힘이 해왔던 전략, 지연 전술을 써서 공수처 무산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라고 의심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의심을 하더라도 일단 3차 회의 18일까지는 진정성을 가지고 또 협상에 임하면서 또 지켜보는 것이 여당의 자세일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18일이 넘어서도 계속 이런 형태가 된다면 아마 공수처 무산 전략이구나라고 하는 의심이 이제 확신이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대로 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연내에, 11월 내에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이 더 강화가 되겠죠. 어떤 입장이십니까? 신중히 추천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죠. 지금 제출된 후보 검증 자료가 좀 부실해요. 그러니까 병역 자료 등이 제대로 제출 안 된 부분도 있고 추가 제출을 요청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당 가입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추천위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그 권력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백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라는 곳이 검사 포함해가지고 한 60여 명에서 80여 명 정도의 아주 소수가 모든 권력 범죄를 독점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만큼 권력 외풍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자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분을 추천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지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법을 개정하려는 민주당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낳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추천한 후보들 중에 특히 두 분은 상당히 중립적인 분을 추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요. 그렇죠. 예. 이걸 마냥 지연하기 위해서 추천한 건 아니고 이런 점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충실히 협상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민주당 측에서는 그 추천한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일부에 대해서는 그런 부정적 시각도 있고, 예. 또 저희가 추천한 인물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도 있지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저는 이쯤에서 국민의힘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 공수처법이 출범할 때 협상 테이블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되는 걸 막지를 못한 것이죠. 사실 그때 테이블에 나와서 기왕에 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자기들 주장하는 것을 반영했으면 오히려 더 이득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이번 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 유리한 협상 테이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테이블을 스스로 이렇게 걷어차거나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번 기회를 야당에게 더 유리한 그런 선택의 기회로 잘 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규정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18일 3차 회의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것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염려하는 수준입니다. 18일 날은 좀 결정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10분의 후보자 중에서 몇 분을 먼저 배제할 것인가를 논의를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누구를 배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그것마저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까지 아직도 가지도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뭐 지원 전략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그렇죠. 예, 예. 국내힘에. 예. 왜냐하면 어느 후보자를 배제할 것인가부터 정해지고 나서 그다음에 어느 후보를 추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논란이 커지게 되면 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지금 당연직 후보자, 당연직 추천위원들과 그 정당 추천위원들 사이에 누구를 배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적정한 후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건데요. 분명한 것은 이제 두 분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 그러면 두 분 중에 사실은 한 분은 여당이 추천한 분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야당이 추천한 한 분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중에 한 분을 대통령이 지명하시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조상 보면 저희가 비토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여당에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 구조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고 18일 날 또 회의가 한 차례 3차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좀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그 전국적으로 열렸던 민주노총 집회를 두고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 위원장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비판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주장을 보면요. 지난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차벽까지 세우고 저지를 하더니 지금은 자제 요청 수준에서 수수방관을 하고 있다. 이거 확산되면 정부 여당 책임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뭐 누차 촉구를 했죠. 뭐 서울시까지도 집회 자제를 촉구했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그런 협조를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매년 11월이면 전태일 열사에 대한 그런 어떤 기념 추모 집회가 열리는 것이고 올해는 특히 5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거든요. 민주노총이 그런 집회를 주도를 해왔는데 갑자기 뭐 없던 행사를 올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방역 지침에 협조하기 위해서 전국에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99명 이하로 집회 신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국회 앞에는 또 차벽을 또 일부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8.15나 개천절 때는 차벽을 설치하고 여기는 차벽 설치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어떤 차별성의 기준으로 보시는 것은 그런 어떤 전통적으로 꾸준하게 해왔던 그런 어떤 집회의 성격상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중잣대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이미 이제 이 준비위원회 측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 뒤에 그 거리두기 수준이 좀 낮아졌고요. 뭐 이런 것까지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자제당부를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수위가 좀 다르다는 거고요. 이미 이제 방역 상황에 대한 전제 조건이 그때보다 훨씬 더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위가 낮은 거 하나 하고 저는 이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질병관리청의 태도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권과 대통령께서는 할 만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제가 볼 때 그때 했던 그 자세하고 지금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관리청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방역 측면에서만 어떤 자제를 촉구하거나 뭐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 수위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아예 언급하지 않던가. 그래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태도가 오히려 이중잣대의 논란을 더 부추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또 다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지난 개천절이나 한글날 그 집회 때 국민의힘이 사용했던 그 표현 중에 하나는 표현의 자유, 법 앞의 평등 이런 것들을 외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태도가 바뀐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내로남불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일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은 똑같은데요. 그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이 집회에 대해서 갖는 태도 자체가 이중적이라는 거죠. 그 수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권의 공방을 차치하고 표현의 자유와 상관없이 방역적 측면에서만 모든 조치를 해야 하는 질병관리청장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장은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이중적 잣대에 쓰지 않았느냐는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이번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자제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 차원에서는 정말 방역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은 더 엄정한 표현을 했어야 된다. 과거 광복절 집회나 개천절 집회 때의 그 집회 자제 요청의 표현과는 수위가 사뭇 달랐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마 그 광복절 개천절 집회를 기억해 보실 겁니다. 사실은 집회 신고를 한 조건을
집회 주최 측에서 어겼지요. 그리고 너무 대규모 인원을 모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안에 집회 과정에서의 방역 수칙도 준수하지 않은 측면이 많아서 제2차 대유행의 어떤 초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8.15 때 깜짝 놀랐던 방역 당국은 개천절 때 강력한 표현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은 결과적이지만 어쨌든 경찰이 뭐 여러 가지 위법한 사실을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이런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사전에 어떤 그 경고의 수준이나 요청의 수준이 어땠다는 논쟁보다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집회도 이렇게 신뢰를 지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보수 집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비슷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여야 내에서 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적 공방은 어느 정도는 좀 자제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두 분 다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수도권과 조금 아까 바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예. 연합뉴스 TV의 속보 자막을 보니까 군 이렇게 해서 1.5단계로 거리두기를 예. 격상한다는 그 자막 뉴스를 보고 들어왔거든요. 예. 좀 심각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우리가 여야 간에 뭐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국민 들으시기에 불편하고 불안한 말의 논쟁보다는 방역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부산 지금 가장 관심인데 이 지역에서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새롭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관련된 CG가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보면 이건 전체적인 정당 지지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32.8, 27.3인데 지역별로 봤을 때 중심이 됐던 것이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지지율인데 보면 서울이 지금 30, 30 동률입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0.1%고 국민의힘이 29.3%입니다. 당초에는 서울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좀 지난주만 해도 좀 앞서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동률이 된 거고 국민의힘 부산, 울산, 경남에서 앞서고 있었다가 지금 또 이렇게 민주당이 또 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윤 부원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런 지지율 결과는 어떤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가 크죠. 그다음에 공시지가 현실화한다면서 90%까지 이 부분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정의라는 관점보다는 이익이라는 관점에 접근하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나한테 불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책적 이 불이익이 본인들한테 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그 의사표시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저런 그 정당 지지도 등은 사실은 지난 21대 총선 이전에 실시됐던 부분들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약진한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이 있지만 추세로 보면 상당히 약진했던 것이고 지난 21대 총선 이전에 또는 2014년도 그 지방선거 전후로 보면 한 2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였어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당은 30대 중반의 지지율을 보였고 따라서 민심에 지금 이반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는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걱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더라도 더욱더 약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안 정책을 내놓고 국민께 지지를 호소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요것만 놓고 보면 지난 선거 추세에 비춰볼 때 고무적인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더욱 반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여론조사입니다. 우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민주당 선출한 단체장의 그 문제로 치러지는 선거였고 또 그런 곳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한 2015년에 당원을 통한 약속을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또 바꾸는 그런 약속을 못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거기다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책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집권당으로서 책임지고 혼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그래도 기대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러나 윤 부회장 말씀대로 전국적인 지지율에 비해서 또 특히 대도시권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많이 앞서 있어야 된다는 일반론에 비해 볼 때 사실은 아직도 저희가 혼나야 될 길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저렇게 그러니까 당초에는 국민의힘이 좀 앞섰던 것이 민주당이 조금씩 이제 추격하는 모습,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앞서가는 모습까지 나오다 보니까
당초에는 반성, 성찰 이런 기조가 조금은 더 강했다고 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좀 더 공격적인 선거 전략을 펴겠다라는 것도 당 내에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실제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제가 그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와 관련한 그 말씀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더욱 낮게 더 겸허하게 그리고 시민과 함께라고 하는 이러한 슬로건을 절대 잊지 말고 그런 자세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실수로 또 교만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거가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더욱 국민께 다가가는 그런 자세를 낮고 겸허하게 하는 것만이 저희가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 이런 자세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 측에서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좀 우위를 보이지 못하는 것이 뚜렷한 후보군이 없기 때문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영향이 있죠. 그리고 저 여론조사 중에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원래 그 가장 최근 선거 21대 보면 전국적 평균은 49대 41% 정도였거든요. 근데 서울, 경기, 인천은 그게 53%가 여당이 가져가는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것만 놓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안심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후보군이 이제 점점 좁혀지고 있고 경선 준비도 어느 정도 경선의 룰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후보군이 언론에 아마 자주 노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후보군을 시민들 의견으로만 선출하는 계획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는 후보군이라고 하면 어떤 유형이라고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 제가 유리하다고 또 판단하면 유리해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싶은데. 좀 인지도가 높은 후보군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변수가 가점, 감점의 어떤 룰인데 어쨌든 현재까지 보면 1위 달리고 있는 후보도 있어요. 통틀어서 야권에서 그런 후보 또는 이미 한 번 서울시장을 지냈던 분도 나오고 본인은 대선의 뜻을 두고 있지만 어쨌든 시민들은 그렇게 또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대중의 인기도가 높은 분이 후보로 뽑힐 확률은 상당히 높겠죠. 알겠습니다. 그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여성 후보에 대한 가점제 주는 것과 관련해서 여야 모두에서 조금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서 이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민주당에서 지금 여성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추미애 장관, 박영선 장관, 그러니까 다 장관을 지내는 거물급의 여성 의원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가점을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입장을 지금 가질 수가 없죠. 그것이 애초에 저희가 당원 당규를 만들면서 정치 신인이나 여성 등 쉽게 얘기하면 이 진입 장벽을 좀 낮게 해서 정치 인재를 많이 충원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마련된 것인데 이런 어떤 서울시장, 부산시장 같은 큰 선거에 나설 만한 여성 후보 이런 분들은 이미 그런 신인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진입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또 능력, 역량을 이제 가졌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런 당원 당규가 마련된 것은 아마 작은 단위의 또 여러 가지 지역의 그런 부분들의 이제 한계를 극복해 보자는 것일 텐데 아마 이런 선거에 그것이 꼭 적용이 돼야 되는가는 아마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어째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갈 것인지 어떻게 좀 저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아마 그 25% 가점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숫자거든요. 거의 예. 당락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이런 것인데요. 아마 이번에 저희가 이제 후보를 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당원도 전당원 투표의 의견을 묻고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을 이제 낸 것인데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에 당원이나 이런 개정안을 마련했을 때는 그런 의혹이 굉장히 이제 크고 이런 것인데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필요성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논의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결이 좀 다른 것이 그러니까 나오는 후보군들이 어느 정도는 거물급인 여성 후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여성 후보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가점을 두는 기준은 어느 정도로 둬야 되느냐 약간 여기에서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민주당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물론 20% 가점이 배정이 돼 있죠. 예. 최대. 근데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에 거론되는 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에요. 뭐 구청장을 하고 계시거나 이미 2번 역임했던 분이거나 초선이지만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분이거나 또는 다선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가점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경선준비위원회 결론을 못 내고 공천심사위원회에 넘겼거든요. 안 자체가. 예. 그런데 저게 가점을 주기 어려운 부분이 이번 선거는 여야 팽팽한 구도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소위 말하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선거예요. 그렇다면 떨어질 후보를 낼 수가 없잖아요. 가점을 준다는 것은 좀 떨어진다는 후보라는 것인데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는 여야 공이 아마 가점을 주는 이런 식의 선거 룰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 모든 걸 다 배제하고도 우위인 후보가 나와야 이길 수 있는 이번 선거이다라고 네, 최대 보고 경쟁력 있는 계시는 거예요. 후보를 선출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내 대권 주자 힘싣기를 좀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이 세 사람의 이름까지 지금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먼저 제가 부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미 그 거명된 당사자들이 대권을 나가겠다라고 밝힌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대책이죠. 소위 말해서 당내에서 대권을 나가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근데 그동안에는 당내 인물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동안은 그간 얘기가 계속 나왔던 인물인데 인물이 없다. 이렇게 계속 배제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거명이 돼서 그 부분이 이제 관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밝혔죠. 배제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참신한 인물들, 그러니까 경쟁력, 그 지명도가 떨어지는 분들도 나오라고 독려 차원이었다. 플랫폼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오히려 당내에서 당내 주자에 대한 심실기를 하지 않자 당 밖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힘을 받잖아요. 야권 주자로서. 여기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당까지 흔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신당 또는 플랫폼 얘기를 하시면서 회쳐 모여 하자라는 식의 이런 예. 그 묵시적 의사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더는 묵과할 수 없다라는 아마 정략적 판단도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럼 반대로 보면 당 외에서, 그러니까 원 외에서 국민의힘 주자로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인물도 없었다라고 또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인물이 그렇게 의사표현이 있었다고 보지 않고요. 다만 이렇게 대권 후보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는 것은 이제 서울시장 후보와의 어떤 그 구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을 나가든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나가든 이렇게 대권을 나가든 서울시장과 대권 후보 간에 어느 정도 구별을 할 시점이 왔고 이게 조금 지나면 당의 당권 주자들과의 또 이 여러 가지 역학관계 때문에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 어느 정도 본인이 어디에 나갈지에 대해서 밝히는 시점이 왔고 이것을 촉구하는 의미도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부위원장님께 질문을 좀 많이 드렸는데 민주당 측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김 위원장의 당 내 인물들 다시 이제 접촉하는 면들 넓힌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아마 김종인 지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할 때 제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그 말씀의 행간을 굉장히 읽으려고 저도 네.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읽었습니다. 첫째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꾸 그 외부에서 어떤 그 인물을 찾아보려고 했던 초기의 그 언행은 바로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숙명적 그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의미는 당내 인사들에게 긴장을 촉구하는 그러면서 내부 결속을 단단하게 다지겠다는 이런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키를 확실하게 쥐고 가겠다는 그런 포석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다시 이제 당내 인사를 이야기한 것은 아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판흔들기를 시도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이것은 좌시할 수 없다. 이 흐름을 내가 쥐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인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뿐이라고 하는 이 뿐이라고 하는 한 글자 여기에 거기에 또 의미를 두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여기에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의미가 복합적으로 아직 깔려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이제 예산 소위에서의 본격 삭감을 하게 되고 심사를 하게 될 텐데
이미 슈퍼 예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운영위 심사 단계에서 거의 10조 원 가까이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순 증액이 한 8조 이상이 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연도에 예산안 심사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쭉 있어왔던 일이거든요. 이게 특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21조 원 그 뉴딜 정책 관련 예산 중에 10조 원 가량을 삭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순 증액이 돼서 이 부분이 좀 제가 면목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인적 구성이 저희한테 불리하게 된 상황이긴 해요. 특히 예산안 같은 경우에 11월 30일까지 이것을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자동 상정이 되거든요. 이런 규정상의 한계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예산결산특위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회의 상정 이후에도 수정안 마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때까지 국민의힘은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짧게 한 말씀 야당 부탁드립니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핵심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삭감하는 것을 성과라고 생각하는 전통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당선인의 입장을 보면 파리 기후 협약에 복귀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연방 예산으로 당장 약 2천조 정도의 그런 어떤 새로운 환경 기후에 하는 예산을 좀 하겠다는 것이고 그거 빼고 주정부나 민간에서 한 5,600조 투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한국의 기업 환경이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점으로 두고 있는 K 뉴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야당으로서는 삭감하는 성과를 내고 싶겠지만 우리 한국의 생존이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다. 여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충실하게 국민께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예산 확보 전략을 그렇게 구사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